우리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아무래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신 내용으로만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라기보다는 누군가는 리플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현재 코인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들 혹은 어떤 호재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안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내드리기 위해서 댓글로서 궁금하신 점 혹은 우리 신사 채널로 문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적어주신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리플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해서 화를 내거나 감정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하락 시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시고 비중과 수량을 늘리고 높은 평균 단가를 낮춰나갈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매매의 전략을 세우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이런 투자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소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XRP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겉으로 들으면 단순한 질문 같죠. 하지만 이런 질문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깊게 한번 풀어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요. XRP의 상위 지갑 100개가 전체 공급량의 70% 이상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바이낸스, 빗썸, 업홀드 그리고 몇몇 고래 지갑들 이렇게 소수의 주체가 대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구조가 과연 위험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XRP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장치인 걸까요? 저는 이번 이슈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랑 통제는 같은 말인 건지, 두 번째로 거래소 지갑의 진짜 수인은 그럼 누구인 건지, 세 번째로 물량은 정말로 마음대로 풀릴 수가 있는 건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차례차례로 따라가시면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랑 현실의 간극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건데요. 먼저 XRP를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출시랑 동시에 1000억 개가 모두 다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리플이 보유를 했습니다. 한 기업이 너무 많이 가졌다 이런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죠. 그래서 나온 게 에스크로 시스템인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월별 방출량 상한에 대해서 걸어둔 잠금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최대 10억 개까지만 풀 수가 있고요. 쓰고 남은 거는 다시 잠금으로 되돌아갑니다. 즉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폭탄처럼 풀어버린다라는 공포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거고 예측 가능한 공급 구조로서 설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천문학적인 물량이 한꺼번에 풀릴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국 SEC와의 소송, 그 긴 싸움이 결국에 2023년, 2024년을 거쳐가지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미국 법원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리플이 기관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다. 저는 이 판결을 보고 솔직히 좀 안도했습니다. 전부 증권이다, 전부 아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아니라 시장과 기관을 구분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년간 발목 잡았었던 불확실성들이 많이 거친 상황이고 그리고 은행과 결제 기업들이 이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ODL,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죠. 이제 거래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이낸스, 빗썸, 업홀드 이들이 각각 수십억 XRP를 보유한 걸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거래소가 다 갖고 있네? 뭐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고객 자산을 합쳐가지고 보관한다라는 거고 즉 거래소 지갑 하나를 보고 여기가 고래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단순한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수십만 명의 투자자의 XRP가 합쳐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거래소 지갑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바로 수요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보유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고 유동성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업비트랑 빗썸이 여전히 글로벌 거래량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요. 한국 투자자들의 리플 XRP 신뢰가 여전하다는 의미겠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레저 자체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송금, 이제 이 말로는 부족하겠죠. 디파이 참여를 위한 허가형 덱스, 부동산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기능, 심지어 CBDC 디지털 화폐 실험까지도 여러 가지 중앙은행이 XRP 리플 레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XRP가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 첫 번째로 거래소 지갑이 커 보인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거래소 소유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고객 예치분인 거고 둘째로 리플이 물량을 마음대로 푼다? 전혀 아닙니다. 에스크로라는 상한선이 명백히 있고요. 안 쓴 거는 다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송 결과가 전부 다 무죄다? 뭐 이것도 아닙니다. 공개 시장 거래는 비증권, 기관 판매는 증권 이렇게 나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XRP는 아직도 송금 전용 코인이다? 아니죠. 지금은 토크나 덱스, CBDC까지도 전부 다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건요. 단순하게 누가 많이 갖고 있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떤 규칙 아래 움직이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구조를 보고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소수 집중이 가격 충격을 키울 수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유동성의 깊이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2025년 XRP 소유 구조, 그리고 여전히 리플이 가장 큰 보유자인 거고 거래소랑 일부 고래가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에스크로라는 장치, 거래소 커스터디의 성격, 그리고 소송 종결로 확보된 규제 명확성까지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XRP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길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단순하게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겠죠. 앞으로 이 구조가 글로벌 금융안에서 어떤 역할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이제 투기 대상이 아니라요, 결제 인프라의 지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와 역할인 거고 그게 결국에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진짜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좀 무거운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XRP는 더 이상 단순한 코인이 아니구나.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거 보시면서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앞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 속에서 자리 잡을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온체인 지표 살펴봤을 때는 시장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지금 자금들 자체가 조용하게 이더리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고래 측에서는 비트코인 400개를 매도를 쳐버리고 이더리움을 대거 매수를 했어요. 또 다른 기관 투자자는 3억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열어버렸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고 느껴지는 게 있겠죠. 이게 겉으로는 밈코인이 떠들썩한데 큰 손들은 이미 이더리움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분석인데요. 글래스 노드 측에서는 여전히 이 사이클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패턴이 이어진다면은 올해 10월쯤에는 고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폭등장 한번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겠죠. 물론 ETF 자금 유입이 둔화된 거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큰 상승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 보면서 결국에 시장은 여전히 반감기라는 큰 시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 쪽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게 그냥 코인 허용 차원이 아니고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직결된 움직임인데요. 홍콩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를 거점으로서 디지털 위안과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운용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여기에는 한국도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USDC 발행사 서클의 히스타버트 대표가 방한을 하면서 국내 금융주주 수장들과 연쇄 회동까지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것들 지도 위에 점을 찍어서 연결해보면 홍콩에서 상하이 그리고 서울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도시를 잇는 선 위에서 달러랑 위안화 그리고 크립토가 겹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 보면서 이제부터 아시아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전면 무대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된 스트라이크라는 구코인이 하루 만에 93% 정도 폭락을 한 건데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상장 폐지 전에는 오히려 더 크게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요. 결국에 공시랑 사업성 이 두 단어가 빠진 프로젝트는 언젠가 가격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잠깐은 상승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고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밈코인 상승하면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강세로 가는 신호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절대 아니죠. 밈 장세 같은 경우는 보통 말초 현상입니다. 진짜 자금들은 메이저 유동성 자산들 지금은 이더리움 같은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사실상 사이클 말기에는 이런 비중 조정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ETF 유입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사이클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국 얘기 자체도 오해가 정말 많은데요. 중국은 크립토 금지니까 큰 변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홍콩을 테스트베드 삼아서 제한적으로라도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충분히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 사건을 그냥 한 거래소의 문제로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성과 투명성 자체가 부족한 프로젝트는 어디서든 똑같이 위험하겠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드는 키워드는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 밈코인의 소음, 두 번째로 자금의 방향, 세 번째로 정책의 내일. 코인 같은 경우는 목소리 크기로 시장을 흔들지만요. 돈은 결국에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는 위안화랑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부딪히면서 아시아를 새로운 결제의 실험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 포지션은 단순하게 테마를 쫓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책과 유동성이 깔린 레일 위에 서 있는가? 소음은 내일이면 바뀌겠죠. 하지만 레일은 내일도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레일 위에서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문의 주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답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투자 심리 속에서 빠지기 쉬운 안 좋은 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리플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리플이 언제 10,000원을 돌파한다? 이런 기대감을 아예 일정으로 박아둔다?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몇 월쯤이면 리플이 10,000원 간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도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투자 시장은 원래 등락이 세트로 돌아갑니다. 상승과 하락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구조인 거고, 나는 꼭 10,000원에 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장기적인 목표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매매 습관으로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고점이 찾아오고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결국에 대응을 못하고 타점을 놓치면서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플이 장기적으로 나쁘냐? 그렇지가 않죠. 물론 좋은 자산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효율적으로 원칙 매매를 활용하는 습관인 거고, 그래야지만 시장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사 채널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런 길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항상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원칙 매매 반드시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2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연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